여러분,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 정책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호의적인 반응과 미래 세금 폭탄 및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정책을 왜 시행하는지, 미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7%라는 역성장을 기록하였죠. 마이너스로 기록된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민생지원금을 선택하였죠. 미시적으로 본다면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소상공인 부도율은 하늘을 찌르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생지원금으로 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지원금 정책은 국내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민생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규 국채 발행입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규모는 1차와 2차를 합쳐 약 13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죠. 이 중 상당 부분은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되는데요. 민생지원금 정책을 실행한 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현재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신 그 부담은 훗날 미래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국채가 늘어난다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요. 즉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채금리는 이미 10년을 기준으로 2020년 1%에서 최근 3%를 넘나들고 있죠. 이 말은 곧 정부가 빚을 내는 데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수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까지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의 국채 비율은 2010년까지만 해도 30%에 머물렀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50%에 육박하고 있죠.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90%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복지 지출 구조가 유럽과 달리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10년, 20년 뒤에는 다른 국가들처럼 가벼운 진료조차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지원금의 사용 방향성입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달콤함을 주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미래 세대고 뭐고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고 있죠.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당장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시장 활성화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승수 효과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은 3만원 남짓이라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에 사용되었죠. 그만큼 단기 부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지원금의 미비한 효과를 경험한 정부는 이번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민생지원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또한 기대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쿠폰 형태로 받을 수 있죠. 이를 쿠폰 형태로 수령한 뒤 물품을 구매하고 본인의 계좌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법이죠.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은 뒤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 소비 활성화는커녕 이 지원금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즉 이런 지원금 형태의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시장 활성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은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죠. 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도 소득 상위 10%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민생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세계적으로 전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런 지원금 정책을 시도하였죠. 2016년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요. 스위스는 국민투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였고 정부는 이를 국민투표의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이 제도는 미래 경제를 악화시키고
일을 할 의지를 감소시킨다라며 이 제도를 반대하였고 결국 77%의 반대 의견을 기록하며 이 정책은 부결되었죠. 핀란드 또한 2년 동안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실험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정부의 기대 효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결과가 뒤따랐고 결국 핀란드는 실험을 확대하지 않고 종료하였죠.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유권자 77.8%가 이를 반대하였죠. 반대 이유는 예산 부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의 우려 등으로 스위스 국민들의 지원금 정책 반대 이유와 동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섣부른 정책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을 고려하지 못하는 1차원 제도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은 한정적이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한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원을 단순 현금 지급에 쓰게 되면 연구개발 투자,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전환 지원 같은 미래 성장 기반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가 1% 증가할 때 장기 성장률이 0.2%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반대로 이런 투자가 줄어들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되겠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정책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되죠. 20대 청년들의 평균 부채는 이미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에 가까운 수준이죠. 결국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악화,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구조적 개혁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며 급한 불을 끄는 정책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생지원금 정책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올바른 처방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남기는 잘못된 처방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